이번 시간에는 20주 문학 세 번째 거죠. 토끼전 보겠습니다. 우리 20주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설로 토끼전. 얘가 이제 판소리로 불렸을 때는 수군가로 불렸겠죠. 그래서 여전히 편집자적 논평 나타날 거고, 장면의 극대화 나타날 거고, 언어 유희 나타날 거고, 풍자와 해악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판소리 소설의 특징인데, 특히 토끼전과 흥부전에는 언어 유희와 풍자와 해악이 좀 두드러집니다. 자, 풍자와 해악을 합쳐서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느낄 수 있는 무슨 미, 골개미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뭐예요?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자는 비판적 시선으로 보고 해악은 연민의 시선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전은 주제가 뭡니까? 위기 극복의 지혜와 허욕에 대한 경계래요. 여러분 토끼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 토끼가 육지에 살고 있는데 용궁세계에 사는 용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이 좋다더라 라고 이제 신하들이 말해서 거북이가 토끼를 잡으러 오죠. 그런데 이 토끼는 아주 속아요. 왜냐하면 가머니설로 거북이가 속였기 때문인데, 그 속은 이유는 허욕이 있기 때문에, 허욕,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용궁으로 갔지만 재치와 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탈피했죠. 이것이 하나의 주제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죠. 여기서 임금은 누구예요? 용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용궁에 있는 용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그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용궁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제 무고한 백성인 토끼의 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층의 이기심까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우화적 기법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한대요. 그럼 우화적 기법은 뭐냐면 동물이나 다른 것,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면 우화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우화소설이라고 해요. 그것은 인간 사회를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죠? 시톤 동물기, 동물농장 이런 소설이 대표적 우화소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나 속담, 한자성어, 과장과 대구, 비유적 표현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판소리는 일반 백성들에게 향유 즐겼는데, 그 이후에는 양반들까지 이 판소리 문화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양반들의 그런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고사성어나 속담, 한자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민들은 이제 비속어나 고유어 이런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겠고, 이게 이제 평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은 한자어, 속담, 고사성어는 양반을 위해서 구사한 판소리겠죠 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장과 대구는 당연히 그죠, 이 장면의 극대화 부분에 나타날 거고요. 운율도 느껴질 거고요. 비유적 표현은 모든 문학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봐봐요. 자, 이해와 감상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전은 구전설화는 에비서 입으로 전해지던 설화가 판소리 사설을 거쳐 판소리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고요.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 있다.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양반을 비판했다는 얘기야. 또한 동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풍자한 우화소설로 지배층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도전이 가져오는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우화적 장치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한편 이 작품의 배경은 용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자람이 수궁 대신들의 용궁 세계와 토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짐승들의 육지 세계로 나눈 이원적 세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용궁 세계는 지배계층의 귀족 사회를 나타내고, 육지 세계는 피지배계층의 서민 사회를 나타낸다.
그래서 두 공간이 대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국육지, 수국육지로 장소의 이동이 보이고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위기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지, 지혜가 반복되어서 흥미유발되고요. 극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달락. 토끼 절을 대접하여 청함을 듣고 가장 점잖은 체하며 대답하되. 토끼가 점잖은 척 대답했어요. 그 뉘라서 나를 찾는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 강산 경계 좋은데 날 찾느니 그 뉘신고 수양산의 백이숙제가 고비케자 날 찾는가 소부 허유가 영천수에 기싯자고 날 찾는가 부춘산 엄자룡이 갈자고 날 찾는가 면산의 불탄잔디 계자수가 날 찾는가 계자추가 날 찾는가 한천자의 스승 장량이가 퉁소불자 날 찾는가 상산호 번님내가 바둑두자 날 찾는가 구런이가 물에 빠져 건져달라 날 찾는가 시중천자 이태백이 클지자고 날 찾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예요? 길게 장면을 느리고 있어요. 누가 토끼가 자라가 자신을 찾으니까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죠. 여기는 그래서 판소리 사설에서는 노래로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하자고 누가 뭐뭐하자 날 찾는가 누가 뭐뭐하자 날 찾는가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구법. 그죠? 대구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수양산 백이숙제 그 다음에 소부허유 엄자릉 계자추 그 다음에 스승 장량 그 다음에 상산사호 그 다음에 굴원 그 다음에 이태백 다 중국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나오는 인물 뭐라고 그랬냐면 고사라고 해요.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중국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한자어가 많이 등장한 거고 이제 양반들이 아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양반들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한자어 이런 거 많이 사용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대구법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죠. 운율을 형성하고 운율이 느껴져요. 노래로 나타난 부분이니까 고사인용했고 대구법을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귀를 쫑그리고 사족을 자주 놀려 가만히 와서 보니 둥글럽적 거무 편편하거늘 고이 여겨 주저할 즈음에 자라가 연이어 가까이 오라 부르거늘. 자, 두 귀를 쫑그리고 사족을 자주 놀려 가만히 와서 본 거 누가? 토끼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자라가 오라가 불렀어요. 아무거나 그리하라 하고 곁에 가서 절하고 잘 앉은 후에 댁에게 초인사로 당수복 대통대와 양초일초 금강추며 잔영권 여승평과 금계미라 금강석 물부리는 다 던져두고 도토리통에 쌀이순이 제격이라. 자, 여기 그럼 어떤 의미예요? 아무거나 그리하라고 곁에 가서 서로 절하고 앉은 후에 대각의 초인사로 이렇게 하지 않고 도토리통에 쌀이순이 제격이라고 했으니까 손님을 맞을 때 격식을 갖춰서 맞이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앉아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가달락은 자라가 토끼를 찾아온 장면이 되겠네요. 그럼 나달락 봅시다. 세상에 나서 사회를 편답하며 인물 구경도 많이 하였으며 그대 같은 박색은 보던 바 처음이로다. 누구 한 말일까요? 당구멍을 뚫다가 학치뼈가 빠졌는가 발은 두이 뭉툭하고 양반 보고 욕하다가 상투를 잡혔는가 목은 어이 기다라며 백주가에 다니다가 한량패에 밟혔던지 등이 어이 넓적하고 사면으로 돌아보니 나무접시 모양이네. 그럼 누구의 겉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거북이, 자라의 외양 묘사를 누가 한 거죠? 토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토끼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성함은 네 댁이라 하시오. 아까 한 말은 다 농담이니 거기에 대하여 너무 노여하지 말고 성함이 뉘신지만 말해주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불쾌하죠. 자신을 너무 비하고 있네. 마음을 흠뻑 돌려 눅진눅진이 참고 대답해요. 왜 참아야 합니까? 토끼의 간을 가져가야 하니까요. 내 성은 별이요 호는 주보로다. 그러니까 나는 별주보야. 등이 넓기는 물에 다녀도 가라앉지 아니하고 발이 짧은 것은 육지에 다녀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목이 긴 것은 먼 데를 살펴보기 위함이고 몸이 둥근 것은 행세를 둥글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수중의 영웅이야. 수족의 어른이라. 그래서 물속에서는 어른이야. 세상에 문무겸전하기는 나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나는 수중에서는 어른이고 뭐죠? 영웅이기도 해. 게다가 나는 문무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나 단락은 뭐죠? 토끼가 자라를 무시하니까 자라는 참으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다단락 한번 볼까요? 토끼가 가로되 말하되 내가 세상에 나서 망고풍상을 다 겪다시피 하였어. 망고풍상은 뭐야?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 그대 같은 호걸은 이제 처음 보네. 호걸은 뭐야? 굉장히 호탕한 인물이야. 자네 정말 호탕하네. 그랬더니 자라가 말하되 그대 연세가 얼마나 돼간데 그다지 경나옥이 많다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 연기를 알 양이면 내 연기가 뭐예요? 내 나이를 알 양이면 육갑을 몇 번이나 지내었는지 모를 터요. 나는 나이가 정말 많아. 소년 시절에 월궁 저기 달나라죠. 월궁에 가 개수나무 밑에서 약방아 치다가 유궁 후예의 부인이 불로초를 얻으러 왔기로 내가 얻어주었으니 이로 보면 산천가짜 동방삭은 영원히 사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수명이 긴 인물이에요. 내게 시생이요 팽조의 많은 나이 내게 비하면 구상유치여 젖비린내 나 종과 상전이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야. 이러한즉 내가 그대에게 몇십 갑절 하라비 치는 촌장이 아닌가. 나는 당신보다 훨씬 어른이야. 그렇게 어른이란 근거를 말하면서 이제 토끼에 관한 설화를 모두 꺼냈어요. 소년 시절에는 그저 개수나무 달 옆에 개수나무에 있었고 개수나무에서 방아를 찧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누가 달나라로 불로초를 구하러 왔을 때는 내가 그 불로초도 구해주었고 그 다음에 삼천갑자 동방상은 굉장히 오래 사는 인물인데 그 인물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 다음에 팽조라는 인물도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오래 살았어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9번 이 글에 나타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풍자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 풍자적이라는 것은 맞아. 그러니까 풍자는 판수력의 소설에서 우습게 표현하는 재미를 주면서 대상을 비판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판수력의 소설의 특징인데 설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논설문이죠. 그죠? 주장문이야. 원래 논설문의 의도가 이제 설득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논설문의 성격입니다. 구토지설을 근원서로로 하고 있다. 구토지설은 뭐야? 토끼의 이야기. 맞죠?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를 찧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과 세태를 동물에 빗댄 우화소설 맞고요. 판소리 수군가로 문자로 전적되면서 탄생한 판소력의 소설 맞고요.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우화적인 수법을 통해서 불만을 드러냈나 맞네요. 20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않는 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거리를 두면서 그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을 보여주고 심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2번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이 나타났나요? 전혀요. 비유적인 표보로 사회제도 개혁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있었네요. 인간 사회의 계층적 관점에서 동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아, 맞네요. 자, 그러면 이 아까 해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육지는 일반 백성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용궁은 그 뭐죠? 4대 문화 지배계층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은 피지배계층이 되는 거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이원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적 관점에서 보는 거 맞고요. 동물을 의인화한 것도 맞네요. 그 다음 5번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나요? 관찰자 시점이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고전소설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21번 봅시다. A에 나타난 토끼의 성격. A에서 토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볼까요? 바로 여기네요. 토끼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가 엄청 많아. 거들먹거리면서 설화도 얘기하고 다른 인물들, 오래 산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성격을 드러나기에 알맞은 성격 좀 허풍이 좀 심하죠. 허장허세, 자신을 허풍스럽게 과장하여 말하는 걸 허장허생이라고 하고요. 안아 보이는 자기 밑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교원영색은 이제 그럴싸한 말로 다른 사람을 꼬시는 거, 다른 사람을 꼬이는 거, 꼬시는 행위. 다른 사람을 꼬시는 행위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회유한다 라고 할 수 있네요. 회유하는 행위.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인물. 속과 겉이 달라. 그 다음에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 그래서 식견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정저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22번 이 글이 평민이 즐겼던 문학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글의 관례와 향유 계층과 향유와요 연관하였으래요. 그러면 뭐요?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을 평민층과 더불어 양반층도 향유하면서 한자가 사용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24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배경인 용궁과 육지의 상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라. 용궁의 의미, 육지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자, 용왕이 토끼에게 가르되 어쩌고 저쩌고 얘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용궁은 지배층의 세계, 육지는 피지배층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조건이 뭐냐? 배경의 계층적 성격, 용궁은 어디를, 육지는 어디를 상징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용궁은 지배층의 세계를, 육지는 피지배계층의 세계를 상징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가문단 봅시다. 간밤에 즐겁게 놀고 이튿날 왕께 하직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창파는 아주 드넓은 바다란 뜻이요.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와서 육지에 내려 자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간에 생략되었죠. 토끼가 거북이 자라에 즉 별주부에게 속아서 용궁에 갔는데 이 토끼의 기지로 다시 육지로 빠져나온 장면이네요. 그쵸? 네, 한 번 속은 것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거든 하물며 2번까지 속을 쏘냐. 이게 토끼의 속마음이죠. 네, 너 다리뼈를 추려 보낼 것이로되 10분 용서하오니 용서한대. 다리뼈를 그죠? 드리고 싶으나 용서한대요. 너희 용왕께 내 말로 이리 전하라. 용왕에게 전해.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었다 넣었다 하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토끼가 용왕이 앞에서 내 간은 육지에다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 가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자라와 함께 나온 거예요. 별주가. 그랬더니 이렇게 전하래요.
야, 너 진짜 무식하구나. 용왕께 전하라는 거죠. 신출기무랑께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 속았다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라가 할 일 없이, 할 일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뒤통수 툭툭 치고 무료히 회정하여 돌아보면서 들어가니 용왕의 병세와 자라의 소식을 다시 전하여 알 일이 없더라. 지금 육지의 세계, 토끼 자라를 보내고 희희낙낙 즐거워하면서 평원 광야 넓은 들에 이리저리 뛰면서 흥에 겨워서 하는 말이, 어화 인제 살았구나. 수궁에 들어가서 배째일 뻔하였더니 요 한 꾀로 살아와서 예전보다 만산 풍경 다시 볼 줄, 예전 보던 이 풍경 다시 볼 줄 그 네가 알았으며, 옛전 먹던 산실과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네 알았겠어. 좋은 마음 그지없네. 이거 뭐죠? 토끼의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달락은 이제 토끼가 깨를 내어서 빠져나와서 좋아하는 장면. 자, 그럼 나달락 볼게요. 작은 우자를 크게 부려 한참 이리 놀 적에 난데없는 독수리가 살 쏘듯이 달려들었어. 독수리가 나와서 사족을 훔쳐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사족은 뭐야? 팔다리란 뜻이에요. 독수리가 높이 나니 토끼가 정신이 또한 위급하도다. 토끼가 스스로 생각하되,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야 무슨 일로 달래지? 하며 창황망조하는 중 문득 한 꾀를 얻고 이르되 말하되, 창황만조는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꾀를 생각했어요. 여보, 수리 아주머니, 여기서 수리는 독수리겠죠. 내 말 잠깐 들어보.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하여 달을 봐서 모은 양식이 있는데, 몇 달을 봐서 모은 양식이 있는데 쓸데없이 하니러니 오늘로써 만남이 늦었으니 어서 맛비 가사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양식을 많이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가. 내가 너한테 양식을 좀 줄게 라고 말한 거죠. 누구한테? 독수리에게. 독수리 하는 말이, 무슨 음식 있노라. 가만히 설로 날 속이려 해. 내가 수국 용광 아닌데 내 어찌 너한테 속을 거야. 나는 수국 용왕같이 어리석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장면으로서 나 장면에서는 토끼가 독수리를 만나서 이제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달락 봅시다. 토끼 하는 말이, 여보 아주머니 토진하는 정담을 들어보시오. 자, 토진한다는 간과 쓸기를 다 토한다라는 뜻으로 거짓 없이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사돈도 이리 할 사돈이고 저리 할 사돈이 있다함과 같이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이오나. 그럼 여기 수부는 뭐냐면 바닷속, 왕은 누구였어요? 용왕. 용왕에게는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육지에는 종종 서로 만날 터이건을 어찌 감히 이로라도 속이겠어요. 당신은 속이지 못해요. 자, 건넌말 이동지가 납제 사냥하느라고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를 갚기로 생각하였더니 금년 정 2월에 그 집 맞대 병아리 40여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오고, 제일 기난 것은 용궁에 있던 의사 주머니가 내게 있으니 아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보도 못할 물건이오니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가 다 있지만 내게는 부당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에게는 병아리 40마리가 있는데 자신은 병아리를 먹지 않으니까, 그죠? 쓸모가 없어. 그런데 독수리는 병아리를 먹으니까 너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머니한테는 기묘할 것이야.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될 것이야. 나와 같이 어서 갑시다.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데도 다 못 먹을 거야. 그렇게 많아. 의사 아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도 평생을 잘 견디는 것이니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자사손손까지 전하여 누리면 그 안이 좋을 순가. 야, 너 이거 가져가면 독수리 자자손손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한즉 이 미련한 수리가 솔깃했으니까 이 독수리도 속는단 얘기예요. 속아요.
아무려나 한번 가보자 하고 토끼 처소 토끼가 사는 장소로 찾아가니 토끼가 바위 아래 들어가며 조금만 놓아달라 하니 수리가 가로되 그러니까 자꾸 왔나 봐요.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그리하면 조금만 늦춰줘. 나를 좀 느슨하게 잡아줘 라고 했더니 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데 어떠하랴 라고 늦춰줬어요. 그리고 밥만 지고 있더니 토끼가 점점 들어가며 조금 하다가 툭 채면서 하는 말이 요것이 의사주머니이지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오케이. 자, 토끼 몸이 작고 독수리의 몸이 커서 독수리는 못 들어가나 토끼는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토끼가 또 기지를 발휘하여 독수리로부터 이제 독수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문제 24번. 기역에서 자라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 적절한 것은 기역에서 자라가 할 일 없이 뒤통수를 툭툭 쳤어요. 토끼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안 장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속담 뭐예요?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봐요. 그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뭐예요? 너무 이제 뾰족하게 행동하면 뭐 무슨 화가 있다 이런 뜻이고 솔고 외양간 고친다는 뭐예요? 어떤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는 얘기고요.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는 아무리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요.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온다 이건 뭐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큰 일을 맞이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니은에 나타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는데 니은은 뭐냐면 의사주머니에 토끼가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내가 용궁에 가서 의사주머니를 가져왔어. 그 의사주머니는 온갖 아주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말했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독수리와 토끼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토끼에게만 이익이죠. 의사주머니가 있다고 속인 거니까요. 그죠? 근데 독수리는 속아서 이익을 보지 못하겠네요. 그죠? 토끼를 잃을 거니까요. 2번.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을 드러내요. 그러면 독수리의 욕망은 뭐예요? 그 의사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토끼는 뭐야? 도망칠 수 있지. 이런 거고요. 3번. 토끼가 인기응변으로 꾸며낸 깨죠. 토끼에 대한 독수리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이에요. 그죠? 독수리가 너 잡아먹을 거야. 그랬더니 나 의사 주머니 있어. 라고 한 거죠. 5번. 토끼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되겠네요. 26번. A 중에 보기에 드러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온갖 장난을 다 하고 나니 이런 장관이 또 있으랴. 28 둘이 만나 맺힌 마음 세월 가는 줄 모르던가 보더라. 이게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죠. 자, 서술자의 개입은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혼자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7번. 이 글의 토끼와 보기의 김춘추의 공통점을 조건에 맞게 쓰라. 자, 그러면 김춘추 봅시다. 구토설화에 나오는 김춘추. 고구려 왕은 전날 김춘추의 맹세를 들었고 또한 첩자의 말을 들은지라 또한 그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후한 예로 대하여 김춘추를 귀국하게 했다. 고구려 왕이 김춘추를 보내줬네요. 고구려 국경을 벗어나자 김춘추가 전송하러 나온 자에게 말했다. 내가 백제의 원수를 갖기 위해 고구려에 와서 군사를 요청하였는데 대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요구했어.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김춘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에 대왕에게 보낸 글은 죽음을 모면하려는 글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김춘추의 꽤 기지가 드러나네요. 그러면 처세적인 측면에서 30자 내로 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토끼도 역시 독수를 만나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모면했고 여기 김춘추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와 김춘추는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한번 볼까요?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등장인물 예면요. 별주부. 잘하죠. 는 충을 실현했죠. 임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충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게 부당한 권력은 아니죠.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토끼는 꾀가 많고 말 주변이 좋아요. 그러면 허욕이 있는 거죠. 그죠? 허욕, 욕심 때문에 자라를 따라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비판하고 싶은 점은 토끼가 이제 허욕이 많다는 걸 비판하고 싶었고 자라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자, 자라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자라는 용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토끼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토끼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